여러분,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시는지 아시나요? 대략 2만 번입니다. 하루에 2만 번. 1년이면 대략 700만 번.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반복해온 행동이죠.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2만 번씩 반복하는 그 행동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숨을 코로 쉬든 입으로 쉬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공기는 공기고 산소는 산소고 결국 폐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식 웃어버립니다. 숨 쉬는 거야 그냥 본능인데 아기 때부터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대단한 과학이 있냐는 거죠.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오히려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일상 속 어딘가에서 모순의 냄새를 맡아낸 거니까요. 잠깐만, 숨은 그냥 숨인데 코로 쉬나 입으로 쉬나 정말 아무 차이가 없는 걸까? 이렇게 말이죠. 이건 무지가 아닙니다. 위대한 발견은 언제나 이런 사소한 물음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대충 넘기지 말고 아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쉴 때와 입으로 숨을 쉴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부터 자신의 호흡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 2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공항의 정식 입국 심사대입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짐을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온도를 재고 필요하면 소독까지 합니다. 조금 느리고 번거롭지만 안전합니다. 무엇이 들어오는지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뒷골목으로 난 뚫린 쪽문입니다. 자물쇠도 없고 경비원도 없습니다. 아무나 그냥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지만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코와 입의 차이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코는 단순한 숨구멍이 아닙니다. 코 속에는 비갑계라고 불리는 정교하게 돌돌 말린 뼈와 조직 구조물들이 세 겹으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의 표면적을 전부 펼치면 손바닥만한 크기가 됩니다. 좁은 콧구멍 안에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압축되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표면은 섬모라는 아주 작은 펄들과 끈적한 점막으로 촘촘하게 뒤덮여 있습니다. 공기가 이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를 통과하는 짧은 순간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먼지와 꽃가루, 세균, 심지어 아주 작은 바이러스 입자까지 점막에 걸러지고 붙잡힙니다. 차갑던 바깥 공기는 폐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체온에 가깝게 데워집니다. 그리고 건조했던 공기는 폐포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촉촉하게 가습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코 속을 통과하는 단 몇 분의 1초 사이에 벌어집니다. 반면 입은 애초에 숨을 쉬기 위해 설계된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입은 음식을 씹어 잘게 부수고 소리를 만들어 말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필터도 없고 가습장치도 없고 온도를 조절하는 그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그냥 커다랗게 뻥 뚫린 통로일 뿐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차갑고 건조하고 전혀 걸러지지 않은 날것의 공기가 곧바로 목구멍을 지나 기관지를 타고 폐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두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운 차이는 지금부터입니다. 1998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코의 부비동,
그러니까 코 속 안쪽 뼈 사이에 숨어 있는 빈 공간들에서 일산화질소라는 기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산화질소라는 이름을 들으면 왠지 자동차 배기가스처럼 해로울 것 같지만 사실 이 분자는 우리 몸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의 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관을 넓혀주고 폐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로 산소가 훨씬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일산화질소는 코로 숨을 쉴 때만 공기와 함께 폐로 실려 들어갑니다. 코 속 부비동에서 만들어진 이 기체는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 코끼를 지나가는 공기에 자연스럽게 섞여 폐까지 함께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요한 기체는 코 속에 그대로 고립된 채 폐로는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매 호흡마다 폐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천연물질을 공짜로 함께 들이마시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은 그 혜택을 그냥 통째로 버리고 있는 거고요. 연구에 따르면 코로 호흡할 때 폐로 흡수되는 산소의 양이 입으로 호흡할 때보다 최대 10에서 18%가량 더 많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같은 공기, 같은 산소 동도라도 몸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반직관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을 상식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이야기입니다. 숨을 많이, 빨리, 크게 쉬면 산소를 더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이 차거나 답답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거립니다. 더 많은 공기를 몸에 밀어넣으려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계단을 급하게 오른 사람들도 모두 입을 벌리고 크게 숨을 몰아쉽니다. 이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본능적인 반응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04년 덴마크의 생리학자 크리스티안 보어가 발견한 현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어 효과라고 불리는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혈액 속을 떠다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산소를 붙잡아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산소를 실제로 내려주려면, 즉 손에 꽉 쥐고 있던 산소를 세포에게 놓아주게 하려면 혈액 속에 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우리는 학교에서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이 내다버려야 할 노폐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산화탄소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복실에서 건강을 되찾아가는 환자들, 그리고 병원 밖에서 만난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는 정반대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신기할 만큼 조용하고 얕고 느리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거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이건 당시의 의학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관찰이었습니다. 누구나 아픈 사람은 산소가 모자라서 헐떡이고, 건강한 사람은 산소가 넉넉해서 편안하게 숨 쉰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부테이코는 이 이상한 패턴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숨을 천천히 아주 조금씩만 쉬는 훈련을 몇 주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부족한 것 같은 답답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으로 그를 괴롭히던 두통과 고혈압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된 겁니다. 이후 그는 이 원리를 체계화해서 부테이코 호흡법이라는 이름의 훈련법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억지로 숨을 참는 게 아니라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조금씩 적게 숨 쉬는 데 익숙해지도록 뇌와 몸을 서서히 재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천식이나 만성 과호흡 증후군을 앓는 환자들의 치료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테이코가 주장했던 모든 이론이 오늘날의 엄격한 현대의학 기준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과학계에는 여전히 그의 이론 중 일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병실에서 던졌던 그 단순한 관찰, 즉 거칠고 크고 빠른 호흡이 반드시 건강함의 증거는 아니라는 통찰만큼은 이후 수십 년간 쌓여온 생리학 연구들을 통해 점점 더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 오래된 질문에 아주 현대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답을 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널리스트 제임스 네스터입니다. 네스터는 자신의 책 브레스더즈를 쓰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과 손을 잡고 아주 대담하다 못해 무모해 보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콧구멍을 실리콘 마개와 의료용 테이프로 완전히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열흘 동안 그는 오직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그의 혈압, 심박수 변동성, 수면 상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인지능력 테스트 결과를 매일매일 정밀하게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그의 혈압은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평소 정상 범위였던 혈압이 고혈압 전 단계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간 겁니다. 심박수 변동성,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코골이가 전혀 없던 그에게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함께 실험에 참여했던 다른 피험자 역시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낮 동안의 집중력과 활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고 짜증과 피로감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단 열흘 코로 숨쉬는 습관 하나를 빼앗겼을 뿐인데 몸 전체의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흔들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후 그는 다시 코를 막았던 마개를 빼고 남은 열흘 동안 철저하게 코로만 숨을 쉬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횡격막을 충분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호흡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대부분의 수치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수면 무호흡 증상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오히려 실험을 시작하기 전보다도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단 하나의 변수, 공기가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그 사소해 보이는 차이 하나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더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른들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이 아예 자라나는 방식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1861년 미국의 화가이자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하며 원주민 부족들을 기록했던 조지 캐틀리는 입을 다물어라 라는 다소 노골적인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는 북미 원주민 부족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기가 잠들 때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부드럽게 다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캐틀리는 이 부족들 사이에서 코골이나 치아 부정교합,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이 당시 유럽 도시민들에 비해 눈에 띄게 드물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160년도 더 지난 관찰을 오늘날의 엄격한 과학적 기준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도 대조군도 없는 여행자의 기록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21세기의 최신 연구들이 이 오래된 관찰과 놀랍도록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얼굴뼈, 그 중에서도 턱뼈는 놀랍도록 유연합니다. 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하게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어떤 힘을 지속적으로 받느냐에 따라 자라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아이는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이 길고
혀가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닿아 있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밑턱뼈가 옆으로 넓게 그리고 아래턱뼈가 앞쪽으로 균형 있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만성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아이는 하루 종일 입을 살짝 벌린 채로 지냅니다. 혀는 아래쪽으로 처지고 위턱은 옆으로 넓게 벌어지지 못한 채 좁고 길게 자라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좁아진 턱은 자연스레 치아가 들어설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훗날 치아 배열 문제나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좁아진 기도는 성인이 된 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소아치과학과 이비인후과학 분야에서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데니얼 리버먼은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인의 턱이 우리 조상들에 비해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작아졌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그중 하나로 부드럽게 가공된 현대 음식과 함께 습관화된 입 호흡이 꼽히고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으며 턱을 충분히 발달시켰던 과거와 달리 현대인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턱뼈가 충분히 넓게 자랄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화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루에 2만 번씩 숨을 쉬면서도 정작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2만 번의 무의식적인 반복 속에 우리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거나 반대로 조용히 지켜주는 아주 작은 선택이 매번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평생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바로 그 습관 속의 말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쉴 때와 입으로 숨을 쉴 때 몸에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갖췄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는 걸러지고 데워지고 촉촉해집니다. 폐 기능을 돕는 일산화질소가 함께 실려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어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어릴 때부터 코로 숨 쉬는 습관은 얼굴뼈와 기도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차분하게 만드는 이완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줍니다. 반면 입으로 숨을 쉬면 이 모든 자연의 정교한 장치들을 건너뛰게 됩니다. 몸은 필터도 가습기도 조절 장치도 없이 날 것 그대로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받아들입니다. 헐떡이는 호흡은 역설적으로 세포에 전달되는 산소를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굳어진 입 호흡 습관은 얼굴뼈의 성장 방향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게 끊임없이 지금 위험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같은 산소, 같은 공기라도 그것이 어느 문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화학이, 전혀 다른 신경계의 반응이, 전혀 다른 뼈의 성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체로 거창하고 복잡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운동할지, 얼마나 잘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찾고 유행하는 운동법을 배우고 최신 수면 기술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건강의 열쇠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던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2만 번씩 무심코 반복해온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 이미 숨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바로잡는 데에는 어떤 값비싼 장비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쉬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파인만의 길에서는 물리학과 생리학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던져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 딱 한 번만 여러분의 숨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